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어느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나 완전히 속았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10년간 믿고 지냈던 사업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배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고객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거든. 나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정적인 줄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차리나요? 우리는 늘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만 때때로 그 판단이 틀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나중에 돌변하는 순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순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그 관계를 맺지 않았을 텐데. 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7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와 수많은 인생 경험에서 검증된 신호들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옷차림, 숨겨진 자아를 읽는 법. 사람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옷을 먼저 보죠.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옷 스타일은 놀랍도록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옷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갈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패션업계의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스타일은 말없이 하는 자기소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활발한 사람일수록 화려하게 입고 주목받기를 좋아할수록 스타일이 다양하고 강렬합니다. 반대로 신중한 사람일수록 무채색을 선호하고 심플한 디자인을 즐깁니다. 완벽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늘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을 철저하게 유지하려 합니다. 반면 옷차림이 대충이거나 아예 무신경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같은 화려한 옷이라도 누군가는 단순히 기분 좋아서 입고 누군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입습니다. 같은 정장을 입었더라도 누군가는 형식을 중시해서 입고 누군가는 권위를 과시하려 일부러 차려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바뀌는 사람. 평소에는 허술한데 상사나 권력자 앞에서는 갑자기 깔끔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는 타인을 무시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려는 사람. 자신의 경제력보다 훨씬 비싼 옷을 입고 브랜드를 과시하려는 사람.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허영심이 강하거나 열등감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타인을 의식해서만 변하는 사람. 특정 사람을 만날 때만 옷차림을 신경 쓰는 사람. 이들은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옷차림을 볼 때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평소 스타일이 일관적인가? 그 상황에 따라 옷차림이 바뀌는가?
타인을 의식해 변하는가?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옷은 기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조용한 언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옷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스타일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세요. 그런데 옷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정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말버릇, 가면 뒤에 진짜 얼굴.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에 사람이 드러난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로도 증명됐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단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말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성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패션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말버릇은 속일 수 없습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많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내가 예전에 나도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결국엔 내가 더 대단하다를 강조하려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합니다. 즉,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엔 유능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길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남의 말을 끊는다. 혹시 말을 할 때마다 상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있나요? 대화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혼자 공을 가지고 놀죠.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우위 관계를 드러내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말을 자주 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한다. 아,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 이런 겸손을 무조건 좋은 태도로 보면 안 됩니다. 겸손을 빙자한 자랑, 이른바 겸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도 더 많은 칭찬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야,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장난이잖아. 기분 나빴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바우만 박사는 농담은 본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즉, 농담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과 태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상대가 불쾌해하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며 험담한다. 그 사람 말이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당신과 친해지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비밀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감정을 조종하는 말을 한다.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처받았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며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경계를 흐립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의 본심은 꾸며진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버릇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가? 진짜 겸손한가? 농담을 핑계로 무례한가? 다른 사람 험담을 자주 하는가? 감정을 조종하려 하는가? 이걸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진짜 존중하는지 아니면 자기 도구로 쓰려는지 빠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권력을 쥐었을 때의 변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진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들어봤나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대학생들을 모집해 교도관과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가혹해졌고 죄수를 모욕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역할극일 뿐인데도 조금의 권력을 주자 본성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권력이 사람을 시험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직급이 올라간 후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평소엔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팀장이 되고 나서 돌변합니다. 말투가 명령조로 바뀌고 사소한 실수를 크게 지적하고 부하 직원을 가차없이 대합니다. 이전까지는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조금만 우위에 서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들은 원래 착했던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착한 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더 독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돈이 많아진 후 변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같이 힘들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점점 무례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엔 작은 것도 나누고 고민도 함께 나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가려 만나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대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돈이 많아질수록 공감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셋째,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꼭 있습니다. 조금만 권력을 쥐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직장에서 작은 권한을 갖자 후배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서 총무를 맡더니 돈 문제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부모가 된 후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훈육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T. 킨슬리 박사는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넷째, 정보를 독점하려는 사람. 조금이라도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면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소식을 듣거나 모임에서 특별한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거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다섯째, 결정권을 가지면 독단적이 되는 사람. 작은 모임에서라도 리더 역할을 맡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혼자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이들은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핑계로
독단을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변하는가입니다. 직급이 높아졌을 때 태도는? 돈이 많아지면 달라지는가? 작은 권한을 쥐었을 때 변하는가? 정보를 독점하려 하는가? 결정권을 가지면 독단적이 되는가? 사람은 평범할 때는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가지면 그 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작은 권력이 시험대가 됩니다. 거기서 무례해진다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위험해질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작은 우위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더 배려하고 어떤 사람은 더 거만해집니다. 그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면 신뢰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도 본성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신호, 약속을 대하는 태도, 신뢰의 바로미터.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듀크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도 신뢰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꼭 있죠. 처음에는 꼭 보자 해놓고 막상 당일이 되면 연락이 없습니다. 아,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게 우선인 사람입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당신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둘째, 이중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오늘 약속 있어 해놓고 다른 사람과 또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가 더 중요한지 따져보고 한쪽 약속을 취소합니다.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잡혀서.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우선순위로 계산합니다.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셋째, 말만 앞서는 사람. 이런 유형도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꼭 밥 살게. 다음 주에 시간 비워놓을게. 하지만 막상 만나려 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들은 약속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대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결국 당신을 계속 실망시킵니다. 넷째,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항상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분만 금방 갈게 하고는 30분을 늦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으로 늦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약속을 피하는 사람. 언제 한번 만나자, 시간 날 때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정하자고 하면 갑자기 바빠집니다. 이들은 약속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는 사람. 내일 전화할게, 메시지 보낼게, 같은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성향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은 당신을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가? 이중 약속을 잡고 우선순위를 따지는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가? 구체적인 약속을 피하는가?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는가? 이걸 잘 관찰하면 이 사람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게 본성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5번째 신호,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질투의 민낯.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남이 잘 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경쟁심을 숨기고 있다면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언젠가 당신도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첫째, 처음엔 칭찬하다가 나중엔 깎아내린다. 처음에는 축하하는 듯 말합니다. 와, 대단하다. 축하해. 그런데 나중엔 말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저건 운이 좋았던 거야. 원래 저렇게 잘 되는 애들 오래 못 가. 너도 조심해야 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잘 되는 게 그저 불편할 뿐입니다. 둘째,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비꼰다. 요즘 너 잘 나가네? 이제 나 무시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자신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괜히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 이들은 직접적인 악의 없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도 그래도 아직 갈 길 멀지? 너도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 이렇게 말하며 상대의 기쁨을 반으로 깎아내립니다. 셋째,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바꾼다. 너 이번에 상 받았다며? 근데 그거 사실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남의 성공을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들. 솔직히 나도 비슷한 기회가 있었어. 그때 내가 좀만 더 했으면 나도 됐겠지.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었어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넷째, 성공한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 한다. 누군가 성공하면 그래도 사생활은 엉망이더라. 돈은 많이 벌어도 인성은 글쎄. 이런 식으로 약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달래려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순수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성공을 폄하하는 말을 한다. 요즘 세상이 그런 거 아냐? 누구든 하면 되는 거잖아. 시대가 좋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성공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강합니다. 여섯째, 뒤에서 다른 말을 한다.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이라면 앞뒤가 같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했어? 하며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그 성공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하지만 질투가 많은 사람은 칭찬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깎아내리는가? 남이 잘 되면 비꼬거나 조롱하는가? 타인의 성과를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가? 성공한 사람의 약점을 찾으려 하는가? 성공을 폄하하는 말을 하는가? 뒤에서 다른 말을 하는가?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당신도 결국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주변을 잘 보세요. 당신이 잘 될 때마다 옆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올라갈 때 잡아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신호들이 남아 있습니다. 6번째 신호,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진짜 인간성이 드러나는 순간. 제임스 레인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은 인간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을 만들어낼 뿐이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가면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압박을 받을 때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팀원들이 제대로 안 했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이 이상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이들과 함께 일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 당신도 그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이기적이 된다. 평소에는 배려심 있어 보이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기 것만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동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 살 길을 찾거나 모임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빠져나가려 합니다. 진짜 인격자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셋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이해 좀 해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해소하려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넷째, 약자를 더욱 함부로 대한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에게는 꼼짝 못하면서 부하 직원에게는 더욱 엄하게 대하거나 집에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가장 안전한 대상에게 푸는 비겁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급하면 거짓말을 한다.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몰랐어, 나는 관련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빼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한다. 위기에 처하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하면서 안부를 묻는 척하다가 결국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도구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사람을 찾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연락을 끊습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섭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위기로 본성 꿰뚫어 보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기적이 되는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가? 약자를 더욱 함부로 대하는가? 급하면 거짓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가? 위기 상황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아 보이던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신호가 남아 있습니다. 7번째 신호,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진정한 크기.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권력이나 이익과 관련 없는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동물을 대하는 태도. 길에서 작은 강아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물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반대로 동물을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심지어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하는 태도. 식당에서 직원을 대하는 모습, 택시기사님께 말하는 방식, 배달원 분께 보이는 태도를 주의 깊게 보세요. 진짜 인격자는 상대방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대합니다. 이게 뭐야? 다시 해와. 빨리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들은 권력 관계를 따져서 사람을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노인이나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버스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지, 어린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반대로 왜 애가 이렇게 시끄러워? 요즘 노인들은 너무 예의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자신의 물건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세요.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거나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리정돈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건에 대한 애착이나 감사함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섯째, 자연을 대하는 태도. 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지, 꽃을 꺾는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보세요.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책임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째, 추억을 대하는 태도. 과거의 친구들이나 추억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예전 친구들? 이제 연락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예전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현재의 관계도 언젠가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약한 존재들을 배려합니다. 동물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서비스직 종사자들께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의 물건도 소중히 여기고 자연도 아끼며 과거의 추억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로 본성 꿰뚫어 보기.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서비스직 종사자를 존중하는가? 노인이나 어린이를 배려하는가?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추억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이것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권력이나 이익과 관련 없는 순간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이제 모든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7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옷차림. 왜 그런 옷을 선택했는가? 두 번째, 말버릇.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진짜 마음. 세 번째, 권력에서의 변화. 힘을 가졌을 때의 모습. 네 번째, 약속을 대하는 태도. 신뢰의 바로미터.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질투의 민낯. 여섯 번째,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진짜 인간성이 드러나는 순간. 일곱 번째, 소중한 것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진정한 크기.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도 우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의 끝에 서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혹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밝아질수록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도 깊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처음 3번의 만남에서 이 7가지 신호를 차근차근 관찰해 보세요.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관계를 점검할 때 오랜 친구나 동료라도 이 체크 포인트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놓친 신호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 7가지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해 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려는 의지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7가지 신호를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보되 그 행동을 보고 소인은 사람을 보되 그 말만 듣는다. 진정한 지혜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와 따뜻한 이해심,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지혜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인품이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더 나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이런 신호를 놓쳐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신호들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